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두산그룹편은 몇 달 전 만들었지만 약간의 오류와 상황이 변한 게 있어 새로 제작했습니다. 이미 제작한 1편에 이은 내용이라 큰 줄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편에서 예고했던 대로 두산그룹이 형제인하는 왜 일어났으며 현재 두산그룹의 위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짚어보았습니다. 두산그룹과 원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두산그룹이 형제인하는 그 전까지 두산그룹 가문이 트레이드마크였던 형제경영이니 우회경영이니 하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산그룹은 선대 회장이 지론이었던 공동소유, 공동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박두영 회장이 장남인 박용곤 회장이 동생인 박용호 회장한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이 공동소유, 공동경영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간 갈등과 투서, 검찰 조사로 이어지면서 두산그룹 가문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두산그룹 형제인하는 정확하게 2005년 7월 21일 박용호 회장이 동생인 박용성, 박용만 두 형제를 비자금 조성과 외화 밀발춘 등의 비리를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진정서에는 박용성 회장과 당시 박용만 부회장이 1,7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 원의 외화 밀발출 등의 비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외 가족들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박용호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동생인 박용성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룹 측은 즉각 기자들에게 반박 자료를 보내며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박용호 회장이 욕심을 부려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여러 가지 문건들이 폭로되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용성 회장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박용만 부회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호 회장도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성, 박용만 형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2007년 사면 복권대 경영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박용성, 용만 형제는 그룹 경영에 복귀했지만 박용호 회장은 집안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도급순위 52건이 성지건설을 인수해 재기를 모색했지만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지건설 부사장으로 있던 차남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자 200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박용호 회장이 두 아들마저 두산그룹에서 파문된 뒤 재계에서 사라지면서 형제인하는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두산그룹은 이 난국을 수습하고 난 뒤 형제경영이 룰을 이어갔습니다. 박용성 회장이 동생인 박용현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 회장으로 있다가 박용만 회장으로 바톤이 이어집니다. 박용만 회장이 동생으로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이 있지만 막내는 그룹 경영에 동참하지 않고 현재는 박용곤 회장이 장남인 박정원 씨가 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 박정원 회장이 취임하면서 4세 경영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분이 사남인 박용현 회장과 막내인 박용욱 회장입니다. 박용현 회장은 서울대학병원 원장을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사를 하다가 잠시 그룹 경영을 맡았다가 다시 의사로 돌아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처음부터 독자 사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릅니다. 이생그룹은 주방용 가구 전문인 넵스를 계열사로 거느린 중견 기업입니다. 박두병 회장은 술라에 6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남인 박용만 회장이 펴낸 자전적 에세이 그늘까지 인생이니까에서 자신이 출생 비밀을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8살 때 처음으로 이복형들을 받고 아버지 임종 직전에 본가에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형인 박용곤 회장이 이제부터 너는 내 동생이다라고 밝혀 형제의 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벌가들 대부분은 부친이 돌아가시면 이복 동생들은 분가를 시켜 다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사업이 아닌 학계 등으로 진출토록 했는데
두산은 이복일지라도 함께 모기업 경영에 참여시켰다는 것이 특이하다면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산의 미래는 4세 경영인 박정원 회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MBA를 마친 박정원 회장은 두산가의 장손입니다. 서열상 당연히 그룹 회장 1순위였습니다. 박승직 창업회장 밑으로 박두병 회장은 병자돌림이고 그 다음이 용자돌림, 4세가 원자돌림입니다. 명실상부한 원자돌림들이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4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MBA를 마친 유학파들입니다. 결혼도 국내 재벌가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심지어 겹사동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4세들 중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만 10여 명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원 회장을 비롯해 그의 친동생인 박지원 두산 부회장 겸 두산중공업 회장, 박혜원 오리콘 총괄 부회장, 박용성 회장의 아들인 박진원 두산 메카텍 부회장, 박석원 두산 부사장이 있습니다. 또 박용현 회장이 장남인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과 그의 동생 박형원 두산 바켓 부사장, 그리고 막내인 박인원 두산중공업 부사장도 있고 박용만 회장이 아들인 박서원 오리컵 부사장과 박재원 두산 인프라코어 전무도 있습니다. 여기서 박서원 씨는 조수의 전 JTBC 아나운서와 결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서원 씨는 LG그룹 구씨 집안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조 아나운서와 재혼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제일 맏형이 박정원 그룹 회장입니다. 그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룹이 장래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재계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미래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핵심 기기인 일괄 생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원전 주기기와 주단, 소재 공급 능력은 두산중공업과 일본이 JSW, 프랑스의 CFI 등 세계에서 3개 업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일감이 끊겨 수주액과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70% 정도인 화력발전소의 수주 부진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경영진이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때 에너지경제신문 대표를 하면서 원자력의 사업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허구성이나 탈원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0%,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를 높이겠다고 발표해 현재는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 여러 군데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면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원전 산업마저 신음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LNG 발전소 확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신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여론조사로 공사 재개를 묻는 과정에 1천억 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아직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는데 가동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해 일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책사업을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일지라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어긴다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 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즉 발전 설비를 감싸고 있는 설비들이 문제라고 선진국에선 얘기합니다. 그 수명이 60년에서 70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40년밖에 안 된 월성 1호기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지난 정부 때 엄청난 돈을 들여 보수를 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일부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안전을 얘기하는데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중국 산둥반도 인근에 밀접한 원자력 발전소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30여 개가 넘는 산둥반도에 있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우리 황금어장인 서해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며 대한민국 전체가 재앙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오죽해야 동해안 쪽에 있는 우리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니 일본에서 박수치며 좋아했겠습니까? 일부 환경론자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안전 문제는 마치 비행기가 사고 날까봐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지금까지 밝혀진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분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발전을 더 이상 못하는 실정에서 원전 말고는 순수 우리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두산그룹은 현재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룹 측은 채권은행과 3조 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해서 현재 실천 중에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대부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골프장을 매각했고 본사 건물로 쓰고 있는 두타 빌딩도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한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중공업에 매각했습니다. 두산건설 역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총괄지휘하는 이가 사세경영인 박정원 회장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소비재 위주로 그룹을 일군 사람들이 중후장대한 사업군을 경영하다가 탈을 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탈석탄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전원 경영에 참여하면서 잘 훈련된 전문 경영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룹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3세인 용자돌림이 자제분들인 원자돌림 4세들 10여 명이 주요 계열사를 사실상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재계에서는 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잘 극복하면 국내 최고 오래된 기업인 두산그룹의 미래도 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4세 경영에서 멈출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인 두산그룹에 대해서 1, 2편으로 나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4세 경영인인 박정원 회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